그럼 이거 질문이 근데 졸라 안 좋네요. 지금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이렇게 전혀 써놨어. 다른 이야기. 본인만의 글쓰기 방식. 아 이런 거는 사실 계속 얘기하시긴 근데 하겠지만, 이게 네, 크게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글쓰기, 내가 네, 일하는 데서 쓰는 글과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진짜 창작 분야에서의 글은 근데 텍스트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좋은 글이라는 게 좀 잘못된 질문이기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좋은 글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질문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만약에 맞추려면 기자로서 좋은 글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걸까요? 뭐 어느 정도 왜냐하면 각 분야에 따라서 음, 저, 다르니까 그 추구하는 좋은 글의 양식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쓴 기사를 스트레이트 기사만 쭉 모아두면 저는 분야가 북한이니까 좋은 북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절대 아니겠지. 근데 예를 들어 허영만 선생님 같은 분이 그분은 당연히 소설가도 다 취재를 해요. 그 취재라는 건 사실 모든 글쓰기에 동반되는 작업인데 허영만 선생님 같이 취재량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하면 또 좋은 글이 나올 수 있겠죠. 그분이 북한에 대해서 무지했더라도 자기가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하시면 또 충분한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는 역량을 저는 가지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맥락이 다 있긴 한데 음, 표현되고 표출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그 창의적인 글쓰기란 무엇일까?라는 게 좀 궁금했었어요. 이게 아까 그 카피라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없던 거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창의적인 글쓰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새로운 그렇죠. 못 보던 글을 만들어내는 게 창의적인 건지 아니면 잘 조합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뭐 조합하는 것이 그게 창의적인 건지. 이게 기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도 막 아예 뭔가 메인 게 없이 소설가처럼 하얀 백지 위에 펜 하나 들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품이 있어요 항상. 음, 얘에 대해서 써야 돼. 그날의 주제를 내가 정하지 않아. 음, 그런 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근데 창의적인 글쓰기라고 해서 막 정말 세상에 없는 어떤 무언가를 끄집어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제품이라는 거에 이렇게 고삐를 묶어두고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멀리 돌아다녀 본 다음에 정말 음, 괜찮은 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글쓰기의 방식이 제가 주로 쓰는 방식 중에 하나는 진짜 스스로 화자를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제품은 어차피 똑같은데 이 제품을 대하는 남자와 여자의 시선이 다를 이야, 거고 음, 그것도 좀 어린 아이와 10대, 20대, 30대가 다 다를 거고 그러니까 맥주를 놓고 치면 나는 10대인데 이 맥주를 내가 10대 때 이 맥주를 만났다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해서 그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한 음, 30대일 때 생각해보고 50대일 때 생각해보고 여자일 때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사람을 관점에서 같은 제품을 바라보려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보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나의 그런 관점들은 결국은 내가 쌓은 경험이라든지 지식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내가 50대에 내가 바라보는 제품에 대한 그런 감정은 내 주변의 50대 뭐 아버지 어머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간접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아니면 책 같은 걸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봤던 그런 캐릭터들이 느끼는 거.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음, 근데 또 굉장히 그렇게 치면 유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상정을 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이게 또 완전히 창의적인 내 글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게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글이라는 건 과연 있을까? 과연 존재할까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과연 존재할까요? 근데 그 제목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 제목 같은 거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뭔가 새로운 단어 같은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를 좀 봤거든요. 카피라이터들도 많이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시대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또 있잖아요. 뭐 엽기라던가 뭐 옛날에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게 좀 저는 신기하다,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찾아냈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음. 그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사람들한테 흡인력 있게 전달을 하느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가만 보면 글쎄 특정 직군에서 뭔가를 발굴한다는 표현도 저는 조금 왜냐하면 훨씬 많은 대중들이 그걸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 카피라이터가 만든 어떤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나요? 기자가 만든 어떤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나? 저는 못 봤어요 거의 그런 사례는. 충격과 공포?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건 표현이잖아 네. 사실은. 그 충격과 공포도 미국의 작전명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표현들이 유행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런 표현이 광고에서 카피로 제일 많이 쓰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자들이 유행한 거나 생각나는 거 있어. 숨 막히는 뒤태. 아 맞아 그거 엄청 뭐만 하면 다 숨 숨이 막히는 뒤태. 뒤태가 숨이 막혀야 된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질을 떨어뜨리는 아 그런 거 비슷한 거 막 육감적 몸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참 질을 떨어뜨리는 건데 그걸 뭘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말을 썼는지가 문제인 거죠. 그죠? 도대체 우리 일상에 그 뉴스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누가 그런 걸러야 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쓴 그치. 그거를 뭐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응.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거 되게 웃기던데. 있어 뭐 맛집 블로그 볼 때 걸려야 되는 말 뭐 아. 뭐까지 뭐 있더라고. 그래서 그 어떤 단어를 특정 단어를 제일 많이 쓴 데가 어디 일보가 1위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쭈쭈쭈쭈쭈. 그러니까 이 아까 뭐 기자라는 직업이 자료가 많아서 더 인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 적절하진 않고 우리는 이제 카피라이터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더 안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반대로 보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까발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존재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걸 막 사람들이 집요하게 막 후비고 찌르고 자르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로 내 메일은 그냥 오픈 소스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온갖 해킹 시도와 뭐 괴롭힘과 막 이런 것들이 또 그렇게 전달이 되고 낱낱이 해부당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전달하려고 했던 바는 전달이 안 되고 어느 순간 이제 이게 그래야 되지 않는 직업인데 나 개인에 대해서 갑자기 해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별로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말 자체도 욕 먹을 수 있어. 근데 소수가 흐린 물 때문에 많은 또 선량한 기자들이 당하고 있는 세상이긴 하고요. 대중의 칼날이라는 건 가끔 약자에게 향할 때가 있습니다. 약자는 방어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옆 사람이 너랑 똑같은 직업인데 쓰레기니까 너도 쓰레기에 당해라 그래서 와서 찔러버리면 그렇게 계속 다치는 경우들이 있죠. 질문을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창의적인 글쓰기란 존재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네. 뭐 기자들끼리 하는 얘기로 하늘 아래 새로운 기사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이제 들으면 좀 웃기기도 한데 또 저희의 그 직업의 특성을 잘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는 그냥 우리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사의 원소스는 다 이미 벌어진 일들이죠. 거기서 사실 창의성은 많이 무너지는 거고요. 이 역시 또 대부분의 글쓰기에 저는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의성은 이제 그 글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취재원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할 것이냐에서 발생하는 창의성이 있죠. 그거는 기자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자기가 가장 맞는 방식을 찾아야 되니까 요리사들이 칼을 관리할 때도 다 각자의 노하우가 있고 칼질도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게 저는 창의성이라고 봐요.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결국은 다 개인의 창의성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좀 있어서요. 창의적인 글은 존재하기 어려운데
뭐랄까 뭐 약간 멋있는 말처럼 모든 글쓰기는 다 창의성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글을 베끼지만 않았다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제가 글이랑 뭔가 사고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글을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뭐 SNS만 봐도 이렇게 뭐 글 많이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는 도구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이용하는 게 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이 또 다른 뭔가 도구 표현할 수 있는 방식 그래서 도약을 할 수 있는 뭔가 발판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되기 위해 시나리오를 뭐 쓰는 것도 어쨌든 글이고 근데 제가 생각을 말로나 글로 표현하는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지금도 막 말을 더듬고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이나 뭐 전략적 사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운데 글이나 사고가 비슷하다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 아니라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요? 글과 사고가 비슷하다는 그러니까 건 이제 어떤 어, 것에 출발한 제가 뭔가를 막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뭔가를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이 뭔가 그걸 꼭 글로 써야 된다면 그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기록으로서. 근데 뭔가 잘 정돈된 사고를 하면은 글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나. 그거는 이제 역시 우리 또 규격화된 걸 좋아하는 참프루의 특성이 잘 예. 드러나 있는 사고인데 그러니까 참프루는 규격화를 좋아하는구나. 이 맞아요. 자기 몸에서 표출되는 모든 결과값이 다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돈된 사고가 과연 가능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돈된 사고를 하나요? 근데 막 뭔가 저는 말을 막 하는데 막 뭔가 막 뒤죽박죽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매트릭스가 서로 다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참프루가 본인한테 적합하지 않은 표현 방식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음, 본인의 표현 방식을 좀 찾으면 그게 되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얘기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는 참프루는 어떤 롤 모델이 있으면 자꾸 그 방식대로 하려고 해. 근데 그 버벅됨에 대해서 또 굉장히 괴로워해.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기 때문에 그 사람 방식이 인정을 받는 것뿐이에요. 뭐 만취 상태에서 뭐 무슨 뭐 완벽한 문법? 아유 씨. 그런 건 다 보통 설하고 그죠? 뭐 한덕봉이 무슨 뭐 글씨를 어쩌고 아유 씨. 그런 건 저는 좀 좋은 뭐 롤모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글쎄 이 말 자체가 와닿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별개의 영역인 것 같긴 한데 물론 같이 가겠지. 근데 글이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뭐 완 씨도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만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출고한 기사를 원테이크에 썼을까? 아니죠. 불가능하죠. 네. 여기가 만들어낸 카피가 원테이크에 나왔을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하다가 휘갈기면 나오나요? 그 모든 과정에 나왔던 버려진 애들이 다 사고의 과정이었던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정돈된 사고에 따라 나온 글이 아니라 내 사고를 정돈하면서 나온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글 하니까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정돈이 안 될 때 저는 사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쓰다 보면 이게 네. 구체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 막 그런 연애 편지 쓰는 것처럼 너가 정말 좋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글로 적으면 이런 느낌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정리하게 돼서 그래서 약간 머리가 복잡할 때 글 쓰는 게 정말 생각을 정리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지금 상황,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막 기교를 부린다거나 그렇지.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더 어려워져요. 그건 이제 숙련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가 봐왔던 이 수많은 위대한 작가들은 오랫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는 능력들이 있죠. 저도 소년방 때 쓰던 기사 속도가 지금 쓰는 속도는 다르죠. 후배들이 1시간 반, 2시간 고민할 때 저는 30분 만에 쓰는 것도 있습니다. 종종. 그건 숙련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숙련도의 차이. 그것도 한 휴가 일주를 갔다 오면 다시 사라져요. 다시 또 버벅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 글쓰기라는 게. 그래서 뭐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기계적 글쓰기라는 말을 아까 하던데 저는 기계적 글쓰기라는 말은 좀 반대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이 작가들이 억지로 한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걸 기계적 글쓰기라고 하면 어떡해. 그렇죠? 3%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할 때 기계적으로 했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방식을 자기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압박이 가미된 표현이야. 기계적 글쓰기는. 나는 매일 뭘 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든 해냈구나. 매우 힘들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간 표현이야. 기계적 글쓰기는. 근데 이 사람들은 행복했을 걸 매일 그걸 쓰면서. 그걸 뭐 외부에 표현할 때는 뭐 좀 고뇌하고 힘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그걸로 성공해봤다고 그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 그렇게까지. 진짜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우리 그 똑같이 업계에 레전더리 카피라이터가 있어요. 그분은 딱 처음에 아침에 들어와서 뭐 메일 온 거 보고 이렇게 OT를 받아 어떤 제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 제품이나 시장 상황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브리프라고 하는 요약서가 와요. 이런 걸 광고해야 된다. 내용이 딱 요약되면 이걸 딱 들고 한번 쓱 훑어보더니 그날 나간대. 하루 종일 자리에 없고 그럼 퇴근할 때쯤 한 5시 반쯤에 딱 와가지고 자기가 써놓은 거를 딱 이렇게 내면 다 좋다는 거야. 그게 그 사람 진짜 전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른 그러니까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왜 그런 걸 상정해 놓고 난 저렇게 안 되라고 하면 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군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마 우리 카피라이터들끼리도 그러죠. 숨어서 어디서 걸 겁나 써가지고 그 중에 베스트를 딱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가지고 왔을 것이다. 한 성과가 좋은 기자들도 누가 와서 물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술 많이 먹고 사람 많이 만나니까 뭐가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 그런 것 같아요. 기자도 기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팩트고 무엇을 전달하는지가 중요하지 기교적인 부분이 안 중요한 것처럼 광고도 사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핵심적으로 말하려는 메시지가 무엇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그걸 건드리자 하는 게 중요하지 기교는 다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걸 표현해도 더 잘 표현한 게 물론 더 매력적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말을 잘 못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글도 그게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무엇을 쓰느냐 하는 부분.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완이 형 때문에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예전부터 글도 뭐 쓰시고 전시도 하고 뭐 책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는 다큐멘터리를 찍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글을 열심히 써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뭔가 돈 안 들이고 좀 저렴하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는 좀 그런데 사람들이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해서 뭐 영화를 찍은 거였어요. 그래서 많이 그 전기랑 메모리 카드 낭비하고 다녔죠. 아직도 외장하드에 잘 자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뭐 잘 저랑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뭐 안 맞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글이라는 게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봤을 때 그런 뭔가를 바꿔서 형은 그럼 영화를 찍는 것이 그런 거를 바꿔서 하는 작업인 거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거는 그래서 얘기가 어떻게 보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 앞에 그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글쓰기에 완전 동의하고요. 네. 저도 글을 자주 쓰고 좋아하는 이유가 그림을 잘 그리고 내가 다른 걸 표현을 더 잘했으면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그림 실력이 없고 그나마 글이
나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글이 나랑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계속 글을 쓰는 것 같은데, 글로도 온전히 표현이 안 되는 것들도 더 잘 표현하고 싶어서 다른 수단을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한 번씩 연습하는 것처럼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가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일하면서는 짧은 단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것들은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잘 맞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게 그냥 단순한 글보다는 훨씬 더 재미도 있고 잘 전달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시도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막 표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글 옆에 그림이 있고 음악이 있고 다른 보조 장치들이 있으면 더 잘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계속 조금 더 연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재준이 형은 혹시 뭐 또 다른 작업 같은 거 하고 계시는 거 있는지?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음. 글과 관련된 다른 게 지금 그러니까 내 업과 약간 다른 형태의 뭐 그런 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른 작업을 해보고 싶은 것은 혹시?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내가 하고 있는 형식의 글쓰기 기자로서의 글쓰기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점이 어디인가. 이 동반되는 것들이 뭐 문법도 잘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형화된 우리가 이건 이제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글이라는 건 표준어도 사회적 약속이고 약속이 매번 바뀌잖아요. 저는 그런 걸 좀 깨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아주 철없는 시절에는 무조건 그냥 비틀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막 이상처럼 글을 쓰는 거야. 이상은 사실 자기 텍스트가 완성됐을 때 그 모양도 하나의 자기 표현 방식이었거든. 줄 이상하게 돼 있고 막 이런 것도 그냥 정신 나가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항상 그 똑같이 자기 걸 똑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딴 노트에다 써도 그 그래요?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거니까. 그죠? 신기하네. 근데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은 어느 날은 여기다 썼다가 어느 날 여기다 써 이러겠지.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거를 하나의 작품처럼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약간 뭐 다이아몬드네 글 모양이 딴 데서 똑같이 씁니다. 그게 자기의 하나의 표현 방식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뭔가 언젠가는 한번 이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에 좀 변형을 주는 일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글과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의 약속에 대해서 철저히 나를 숙련시키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책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책은 사실 이제 그 회사에 더 이상 소속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독립출판하기에는 지금 당장 여력이 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업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때도 그 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널리즘 방식의 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게 돼도 그런 쪽이라면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뭐 소설이라던가 어떤 예술의 영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아직은 없고요. 항상 이 좀 사이드, 그러니까 이제 글로 나를 표현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작업에는 지금은 그러면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그것도 근데 신기하다. 너무 계속 근데 그 했던 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 좀 너무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치. 들었어요. 근데 뭐 매너리즘은 늘 누구한테나 오기 마련이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옆에서 좀 재수없다고 하는데 그냥 할게요. 근데 그 매너리즘이 잦고 많이 온다면 일이 재미가 없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 하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자라는 직업. 거기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재밌다고 느끼는 게 많아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전달하고 있는데 세상 일이라는 건 뭐 끝도 없잖아요.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세상 일이 벌어지니까 한편으로는 뭐 이런 안정된 직장이나 싶기도 해. 내가 쓸거리가 사라지진 않는다. 뭐 약간 이런 취지에서. 그러네요. 그리고 여전히 재밌고요. 재밌으니까 또 집요하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러면 친구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건 너가 참 운이 좋고 행복한 거야. 뭐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이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난 거기에 대해서 좀 역적내거든요. 누가 그러지 말랬나? 누가 너희 머리끈 잡고 넌 이 기업에서 일해야만 하니까 여기서 일하다가 질려서 매너리즘 오고 세상 한탄하다가 이렇게 하라 아무도 하지 않았거든.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뭔가 우리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건 싫은 것 같아. 넌 행운하다라는 식으로. 저 되게 힘들었어요. 기자 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제가 뭐 그러니까 난 이렇게 내가 세상에 아는 기자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 제가 어느 정도 제 바운더리에서 받고 있는 인정의 수준은 피나는 노력에 따른 것이었지. 그 마치 뭐 누구의 무슨 뭐 총애를 받건 뭐 무슨 뭐 내가 타고났거나 아니면 뭐 타고났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회사 있게 그런 건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좀 엇나가긴 했는데 글쎄 아직까지는 그 이 직업이 주는 만족도와 행복감이 있어서 다른 어떤 작업 같은 그 거는 작업은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늘 열어두기는 하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요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그거 항상 관련된 걸 물어본 거 아니었나? 요리는 뭐 계속 할 건데. 아니 왜냐하면 네네 내가 하는 다른 작업들 있잖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완희 씨가 말한 것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위해서 하는 건 나 요리를 내가 뭐 표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사람들하고 맛있게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일 뿐이야. 그래서 뭐 네. 이것저것 되게 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또 뭐 다른 것도 관심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잡다하게 관심은 늘 많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이런 어느 한 지점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여러 약간 그런 고민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기자도 결국은 어떤 특정 회사에 소속된 그렇죠.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이 조직이 나아가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그럴 때가 많았죠. 많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헤쳐나가야 될 가장 큰 고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 매우 기술적 이건 이제 혹시나도 뭐 기자 지망생일 분들을 위해서 글쓰기가 좀 무관한 얘기인데 하자면 이제 그런 걸 이겨내는 방법은 결국은 기자의 가장 원초적인 이 기자로서 요구받는 능력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뉴스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렇듯이 거기에 대해서 매우 몰입할 필요가 있다. 근데 옆에서 온갖 이 저항 세력들이 날 방해합니다. 부장, 아유 씨,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뭐 아무래도 회사의 방침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전략적인 방침을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회사도 사업체기 때문에 그런데 나랑은 안 맞는 상황들이 있을 때 그래도 맞으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맷집을 좀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고 거기서 난 월급쟁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주저앉아 버리면 이제 거기서 모든 게 출발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새로운 소식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부단히 해야 되지 않겠나. 뭐냐면 단독 많이 물고 오면 안 건드려요. 아니 저 새끼는 난 놈인데 저 새끼한테 뭘 먹여 냅두면 좋은 거 물어오는 놈인데 그지?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전 후배들한테 그런 주문을 하죠. 최근에 김연경 사태가 나왔을 때 김연경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아마 자기 SNS인가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학교 다닐 때 운동을 했다는 선배였는데 압도적인 실력으로 모든 나쁜 문화들을 바꿔 나가더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 김연경에 대해서. 저는 좀 공감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쩔 수 없이 또 직장인이니까 이제 적당히 해줘야 될 때 나도 합니다. 회사에서 그죠? 이런 거 좀 필요한데 이러면 뭐 멀리 안 나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멀리 안 나가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글쎄 말했듯이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면
그런 어떤 저항들은 조금씩 낮아지긴 할 것 같아요. 뭐 요리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요리사가 임지호 선생한테 뭐 얘기하나? 안 하잖아. 임지호 그렇죠. 선생은 자기의 독보적인 영역이 딱 있잖아요, 그죠? 누가 옆에서 갑나라 배나 안 하지만 그분도 한참 된 뭐 그런 사람 많았겠지. 그 저기 뭐 이연복 선생님 뭐 안 그랬겠어요? 주방에서 일할 때 맞으면서 일 안 했겠어? 그렇지? 야 만두는 이렇게 만드는 건데 왜 넌 그렇게 만드니? 아니 그래도 자기 방식을 이렇게 그지 회사 거 오늘 팔아야 될 건 만들어 주면서 또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점점점 이연복이 게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 오래 걸리죠. 기자도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병폐를 좀 해소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문제고요.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정의당당한 기자가 될 거야 라면서 졸라 큰 회사를 가. 난 그건 좀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한국의 언론 시장에선 생각해봐야 될 문제야. 권력화되어 있는 언론에 가면서 정의당당을 외친다? 그렇죠. 그건 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삼성에 취직하려면 기자가 돼서 삼성을 깔아. 실제로 아. 그랬거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 진짜요?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왜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을 이제 잠깐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 옆에서 이제 수행하시는 분이 근데 그 한겨레 출신이거든. 삼성 저격수 출신이거든. 아, 그래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나는 씁쓸한데 뭐 막 욕을 하고 싶지는 않아. 선택이니까. 그지? 근데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 시장에서 이 직업을 택하겠다고 하면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맞아. 이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타이틀을 찾아서 가면서 정의로운 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해요. 미군이 인류 평화를 외치면서 전쟁을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랄까 좀. 주고받는데. 그 완이 형은 뭐 공력스러웠던 그런 일 뭐 있었나요? 형도 뭐 많죠. 하고 싶은 거만 비슷한 경우였고 저는 사실은 아까 뭐 그 다른 분야로 여쭤본 게 기자랑은 가장 큰 차이가 좀 더 직장인에 가깝고 회사원에 가깝다라는 것. 그 결국은 이 조직 체계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카피라이터로서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를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시장은 정말 좁거든요. 그래도 뭐 프리랜서 기자들도 많고 매체들이 요즘에 특히 또 많이 생겨나고 하니까 기자들은 뭐 내가 이 특정한 어떤 집단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이런 게 큰데 저희는 직장인으로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커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에서 오는 결핍이 있는 거죠. 우리는 회사 체계 안에서도 이제 위에도 이제 높은 분들이 또 있지만 그 회사 밖에는 우리에게 돈을 주는 광고주가 있고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아무리 주장을 해도 꺾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해요. 근데 그런 개인적인 고민과 매너리즘을 어떻게 타개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딴짓을 계속 벌리고 있다가 결국은 장사도 하게 된 거고 그 바를 오픈하기 위한 가장 큰 이유는 사장이 돼보고 싶다. 내 맘대로 해보고 싶다. 똑같네. 맞았어요. 저도 똑같이 사실 우리끼리 광고회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다 거기서 아무리 잘 나가봐야 불쌍한 을들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러네요. 광고주라는 거대한 그렇죠. 사람이 광고계 최고인 제일기획 사장도 결국 을인 그럼, 거예요. 그럼. 그러나 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또 못했네.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광고 시장의 진리 같은 거죠. 광고주가 최고의 을이 되는 거네. 제일 을대장. 아니 뭐 사장이 이 카피가 좋다 그러면 광고주가 그럴까 안 그래요. 맞아. 광고주는 알겠고요. 근데 난 이게 더 좋은데 이러면 뭐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클라이언트 이제 광고주 부장이 사장 데리고 오라고 이제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 사장이 불려가요, 진짜. 진짜 부르고요. 네.
그만큼 센 광고주 광고 클라이언트였겠지. 뭐 1년 매출의 한 30% 이상 차지한다. 그러면 그럼. 회사에는 사활이 걸렸지. 그럼. 내가 그날 안 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여러 식구들이 굶잖아요. 직원들한테 명절에 금일봉을 주느냐 비누를 주느냐 이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뭐 가고 손실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장이 총대 메고 가죠. 예전에 마트 저기 알바 할 때 이게 이건 약간 상황은 다른데 웃긴 얘기라서 하는 건데 약간 이제 전설과 같은 얘기들이 돌아요. 사실관계 잘 확인 안 돼. 그 공산품 담당이 저 농심 영업 담당하고 싸운 거야. 빡쳐가지고. 그래갖고선 이제 농심한테 막 지랄지랄 하다가 이 양반이 이제 생각이 좀 짧아서 물건 빼라고 니네 이런 식으로 할 건 물건 빼라고 해서 네 담당이 신라면을 뺐네? 점장이 그 담당에 뺨을 때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신라면을 빼냐. 이 신라면이 제일 필수품 중에 하나거든요. 마트에서 라면 딱 보여요. 제일 많이 팔리고 그렇죠. 네, 그게 라면의 모든 표준값을 결정하는 제품이거든요. 한국의 빅맥 같은. 그렇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라면에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 정도로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점장도 그 순간에는 신라면한테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인 거지 뭐. 자기 직원이 그래도 실수한 거니까 덮어줄 수도 있지만 신라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템인 거지. 너무 강력해서. 슬프다. 슈퍼울이었다니. 직장인은 대부분 다 네, 맞아요. 의리입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사실 좋은 점은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고. 네. 아니 저번에 막 주무시더라고요. 아, 회사에서 물론 잔다고 환영받진 않고 맨날 혼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조금 자율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만 잘하면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크게 터치하지 않고 복장도 자유롭고 그런 것들이 좀 잘 맞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제 외모로도 취직을 할 수 있는 직종이겠네요. 아, 가능하죠. 외모 보지 않습니다. 와, 좋다. 그 뭐 회사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뭐 성적 취향, 성소수자 웰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딱히 그런 거 없고. 좋다 좋아. 그 저기 나중에 이태원 오면 제 얘기가 앞에 한 3시간만 서 있어봐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 건물에 다 튀어나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오히려 더 그런 거였어요. 너무 평범한 회사원처럼 해다니면 그래. 실력이 없어 보여. 나 저 얘기 들었어. 그래요? 그래서 막 서울대 나오고 평생 스포츠 머리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길러. 이러면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이 질문도 약간 바뀌어야 될 것 같네. 그러면은 한 분 한 분씩 질문을 거의 마지막으로 하고 그러면 뭐 좋아하는 카피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진짜 멋있다. 좋아하는 카피 이 카피라이터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한 카피 중에 하나인데 한번 찾아볼래요. 벤츠 광고 카피요. 이거 인쇄 광고인데 엄청 이 카피가 센세이셔널 했고 이거를 쓰신 분은 한 뭐 1계급 특진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하는데 벤츠가 디자인을 바꾸고 리뉴얼을 했을 때 광고 카피가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한다였어요. 근데 이게 그 자동차 시장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과 다르게 자동차 시장 중에 특히 외제차 시장은 굉장히 높으신 분들 특히 CEO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분들에게 먹히는 그분들 감성의 간지가 있어야 돼. 그 한국 광고였어요? 네, 한국 광고. 약간 딱 그렇지 제왕의 느낌을 주는. 그러면서 굉장히 품격 있으면서 그렇지. 싸 보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그 격을 높여주는 그런 문구. 아 근데 모든 거에 부합하네요. 그쵸. 사자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잖아. 다리를 살짝 들었는데 막 밀림이 긴장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멋있다. 그래서 그의 벤츠가 엄청나게 팔렸다는. 그분은 와 누구시냐? 오. 한 개만 더 혹시 재밌는 거. 한 개만 더요? 근데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이런 건 원래 하나만 드는 게 좋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방금 그 굉장한 카피가 또 묻히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또 형한테 그러면 또 이런 이 기자분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기사분이 있어요. 있죠. 물론 있는데 뭐 그냥 본인의 취향 뭐 그런 해도 되지 않아요? 안 되나?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뭐랄까 뭐 누구를 언급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좋아하는 분은 많이 고참이에요. 근데 그분의 내 나이 때 그분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고 그렇긴 한데 그것이 지금 세대의 기자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많이 변해온 시장이어서 선배들의 케이스가 우리한테 다이렉트하게 적용 안 되는 게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학습하는 게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인터랙티브 기사니 뭐 어떤 기사니 해가지고 이제 표출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이미 닫든 유튜브도 해보자. 이미 닫든 페이스북 해보자. 참 늦거든. 그러니까 피벗이 안 돼요. 이 기자들의 단점이에요. 이 연차가 올라가면서 업무가 너무 확확 바뀌고 또 그거랑 또 별개로 이제 언론 시장도 너무 많이 빠르게 변해서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엄밀하게 기자를 안 보지 않나요? JTBC 손석희 사장이 가서 뜨니까 JTBC가 공신력이 생겼잖아. 맞죠. 그죠? 그건 좀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근데 기자는 진짜 신기한 게 보통 저는 이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광고가 좋으면 이 광고를 만든 데를 찾아보거든요. 기자는 신문보다 기사가 안 좋으면 걔를 검색해봐. 좋은 기사를 보고 기자를 검색하는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없고 난도질을 이거 누가 당해 썼어? 난도질 맞아. 난도질 당하고 자기 편이면 또 겁나게 좋은 기자야.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막 저기 태극기 드셨던 분들 중에 JTBC가 그래서 너무너무 양질의 기사를 만들어서 가마돼서 넘어가신 분 있어요? 없지. 그 계열에 있던 사람들만 글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저는 오늘 아주 재밌었고 질문을 참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객관적으로 해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갖지 마. 늘 하는 얘긴데 본인은 본인대로 하면 되고. 근데 뭐 하면서도 저는 좀 내가 잘못된 거를 알았다는 거가 전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나는 그 표현이 싫다니까. 맞아요? 잘못됐다라는 게. 이건 팁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방송을 하기 전에 네. 사전 인터뷰 같은 걸 하면 여기서 거기서 더 나가든지 아니면 사실- 좋았던 거 한 번 더 이렇게 한다든지 사실 그거는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훨씬 더 뭔가 이 방송 전체의 퀄리티를 높이고 그 사람도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유명한 콘텐츠들을 보고 흡인이 되는 이유는 그래도 대충 아는 사람이거든. 내가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잘 기깔나게 잘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저 사람을 좀 안다고 익숙하기 때문에 짧은 5분짜리 콘텐츠에도 확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나는 같은 경우에 처음 유튜브 방송을 내가 처음 접하게 되는 어떤 이제 크리에이터가 있으면 한 너댓 편 봐야 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한 편 보자마자 막 이러진 않아. 잘 모르니까 내가. 근데 이제 너댓 편 보면 사람도 좀 보이고 뭐 이렇게 저 사람 스타일도 보이고 하니까 내가 거기에 좀 적응이 돼서 이제 본인도 진행할 땐 좋은 얘기 같아요. 좋은 팁이에요. 감사합니다. 명심할게요.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는데 너무 급하게 와서 준비 없이 얘기를 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벤츠 광고. 네. 그거 정말 업계 카피라이터들이 가장 좋아하는 광고 카피예요. 약간 뭐랄까 그런 느낌이네. 한자도 고칠 수가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커피라는 맞아요. 느낌이. 맞습니다. 거기 특히 자동차 광고는 다른 옵션이 없고 진짜 차 이미지가 탁 나와요. 그 벤츠 신차 디자인 나오고 밑에 그거 한 줄로 그래 신문 광고 떠올리면 차 맞아요. 사진 딱 나오고 그냥 그렇잖아. 다 죽여버렸죠. 진짜 압살했다는 말이 딱.
멋있다. 네, 아니 뭐 소감. 괜찮았나요? 좀 어떻게? 아는 우리 업계 얘기할 때마다 좀 불안하긴 한데 근데 또 뭐 이렇게 해서 뭐 나한테 위험이 닥치면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됐다는 뜻이겠지. 음, 근데 조금 이제 뭐랄까 글쓰기로서 다루기 적합한 직업이 맞았나 하는 그런 좀 이제 걱정이 있네요. 괜찮아요? 예, 본인이? 저는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네. 얘기하시는 거 듣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너무 애매한. 이거 글쓰기 2탄으로 그러니까. 정말 글 쓰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약간 작가 막 어. 시인 이런 사람들 한번 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근데 뭐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지금은. 처음에 이 네, 크리스토퍼 히친스와 무라카미 하루키와 그만하세요. 나 이런 거 솔직히 재수 없어. 그만하세요. 볼 세 개가 어. 먼저 들어와서 이런 거 좀 재수 없어. 이런 사례 드는 거 좀.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아니 여기다가 뭐 어떤 기자 누구, 죄송합니다. 카프라이터 누구라도 좀 취재를 어머. 해왔으면 우리가 그 취재라도 박수를 쳐주면서 뭐 할 텐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키 씨를 모셔서 하루키 한국에 이천동에 가면 뭐 하루키 씨 있을 거예요. 네. 앞에 이름은 다를 건데 아무튼.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뭐 재밌었으니까 뭐. 재밌었습니다. 배고프다 밥 먹자. 네, 너무 배고프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와. 마무리하겠습니다.